또 한 가지 이제 활동 전이가 이제 흘러가는 것의 특성에 덧붙이고자 한다면은 이 수초의 기능 중요성을 하나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덮개 있잖아요. 보호막으로 축삭을 이렇게 마치 절연새처럼 덮고 있는 요 수초들 때문에 사실은 이 전달 속도가 이 신경신호가 전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그런 점이 또 수초가 이렇게 축삭을 덮고 있는 이것이 마치 양탄자의 조각조각의 양탄자들을 하나씩 둘둘 덮고 또 조금 있다가 간극 틈새가 조금씩 있게 되잖아요. 이 틈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과 그것이 노출된 축삭이 수초 없이 노출된 부분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교차를 하는데 작은 요 틈새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냥 덮다가 천조각이 모자라서 이렇게 잠깐 짧은 양말 신는 것처럼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사실은 아니라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수초라고 하는 덮어 쓰여진 요 막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요 선상에서는 저는 아까 그 활동 전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막을 이렇게 닫고 정말로 전연체니까.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그 소듐 채널이 이렇게 딱 열리고 그 다음 소듐 채널이 열리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큼 점프를 점프까지도 하려고 이게 점프를 펑펑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기모노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펑펑 튀어서 이게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제 훨씬 더 빨라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 거야? 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이제 우리가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함을 알듯이 이게 잘못된 사람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백혈구들이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고서 파괴시키는 사실은 이 류마티스 같은 것들도 일종의 다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뭐 팔다리 뼈마디가 막 쑤시고 그런 것들이 그쪽 부위에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그쪽 부위에 있는 뭐 연골이라든가 결합 조직 세포들을 막 파괴시켜서 아파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수초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그런 질환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망가져버리는 거죠. 이게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축삭이 이런 수초의 보호 없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장애를 많이 겪게 되지 신경신호 전달이 이제 침해를 받게 되니까.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별로 심각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특색들이 말이 이렇게 어눌하게 느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돼요. 말이 늘어지고 행동도 이렇게 막 늘어지고 진짜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이렇게 수초들이 훨씬 신경신호 전달을 확실히 빨리 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을 보고서 관찰하고서 이 수초의 중요성을 수초가 얼마나 신경신호 전달을 훨씬 빨리 스피드업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이 뭐냐?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제 수초가 백혈구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건 사실 아무것도 껌값이지 뭐 이러고 살면 좀 어때?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결코 웃고 즐길 일만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초가 있을 때는 이렇게 팡팡팡팡 되는데 뿅 하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얘기지. 신경장애. 그것도 말 터는 것도 심리적인 신경장애예요. 심리적인 신경장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하나의 신경세포 안에서 축삭을 따라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그 기작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 끝까지 다 도달했어. 신경 말단까지 도달했으면 이제 도버 해협을 아니면 현해탄이라고 할까? 현해탄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건너지느냐 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신경 이제 뉴런으로 이 신호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중간에 정말로 그 해협처럼 물이 있단 말이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아우 이거 뭐 하지만 그 신경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그 신호가 계속적으로 점프를 해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요 그 시냅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시냅스가 뭐냐? 두 개의 뉴런이 이렇게 딱 연접을 하는 부분을 용어로 시냅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 지점이죠. 시냅스. 연접. 그래서 한국말로 그것을 연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연접이나 그냥 보통 시냅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확대해 보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지금 이 뉴런 하나가 있죠. 신경 신호가 이렇게 지금 전달이 돼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건너야 돼. 요 부분, 요 연접 시냅스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냅스 말단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수상돌기 쪽에 이렇게 연접이 되는 요 부분.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요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다야, 바다. 해협에 이거. 이 안에는 전부 다 물로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를 쏟아내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뭔가를 쏟아내므로 신경 신호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기적인 신호로 갑자기 그 전기적인 신호가 뿅 하고 무슨 뭐 텔레파시라든가 뭐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이상한 쓰레기를 버리듯이 뭐 이상한 것들을 막 가다가 던져버리네. 그러고 여기서 이들은 그 쓰레기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뉴런에서 뒤에 있는 뉴런으로 방출이 됨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양상인데,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서 우리는 두 개의 뉴런의 이 관계를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 이렇게. 그러면 언제나 신경 신호는 어디서 어디로?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언제나 전달되게끔 돼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장난 언제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시냅스 전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경신호가 계속적으로 전달될 것이냐.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전기적인 신호를 잠시 동안 화학적인 신호로 바꿨다가 마치 환전하듯이 외국 나갈 때 어디 다른 나라 화폐로 환전했다가 쓰다가 하듯이 이 화학적인 신호로 바꾼다는 이 개념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지? 지금 보에 쌓여 있지, 주머니에 전부. 오재미 주머니처럼 그 안에 콩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 이들이 요 시냅스 말단 그 주변부에 사실은 5분 대기적으로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나 저제나 큐사인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큐사인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신경신호가 왔어 하면 이들이 쭉 밀려나가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얘네들이 이건 무슨 작용일까? 이거 우리 다 배웠는데 이런 작용 외포작용이고 이게 바로 그 수송소낭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 가자 하고 가갖고 세포 막 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낭떠러지로 지금 이 해안으로 전부 방출이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이 그림상에서 보면 누르르 쏟아지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흡수?
내포?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거지. 자, 그림을 자세히 잘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걔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 들어갔어? 오, 어디부터? 입? 입, 뭐 일종의 입이지. 여기 막에 무슨 뭐가 있지? 채널이 있네. 채널. 아까 통로. 이온 통로들이 있네? 이온 통로에 왜 신경전달 물질이 붙지? 붙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붙으면 열려라 참깨가 되네? 그림상에 보면 안 그래? 닫혀있는데 갑자기 알리바바도 아니고 이들이 쭉 내려오더니 갑자기 떡 붙어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부르륵 열리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신경전달 물질이야. 여기서 방출이 됐어. 쫓겨나와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어. 여기가 바로 그 통로야. 뭐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나가?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 아니야, 내가 신경전달 물질이라니까. 나야 나. 여러분들은 누구? 이온이야, 이온. 이온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닫혀버리고. 그러면 이 이온이 아까 뭐였지? 그 이온들이 활동 전지를 만들어냈잖아. 또 계속 그 이온들이 쭉 가서 새롭게 이걸 이온 채널을 열게 만들고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중요한 점. 절대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문만 열어주는 열쇠 구실을 할 뿐이고 그 이온 통로를 열게 해주고 이온들이 쭉 들어가게 해주고 끝. 그러면 자 이온을 들어가게 하는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온이 다 들어갔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임무완수 장렬히 산화해라. 파괴가 이렇게 되거나 많은 경우에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장렬하게 파괴가 되거나 분해가 되거나 꼭 그렇지만 또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재활용되기도. 왜 갑자기 백지가 근조인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리시냅스,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경 전달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 축상 말단에서 수상 돌기로 신경 신호가 전달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럴 때 좀 전에 얘기한 그것은 화학적인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화학적 시냅스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건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시냅스가 전달이 시냅스에서 연결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전기적인 시냅스라고 해요. 이것은 아까 그 이온이 직접 관통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가 전기적인 시냅스. 괜히 중간에 이것을 환전해서 신경 전달 물질로 바꾸지 않고 여태까지 쫙 흘러왔던 이온이 시냅스 전 뉴런에서 흘러내렸던 이온이 건너가 직접적인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이 대한해협에 해저 터널이 생겼을 때 얘기죠. 그래서 곧바로 자동차를 그대로 끌고 오사카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이런 전기적인 시냅스인 거죠. 무엇 때문에? 틈 접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건 하나의 FTA 또는 개구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모든 세포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동물 세포에 동물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결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된 두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두 세포 간의 물질 교환을 이렇게 하려면은 언제나 이 세포막을 통해서 항상 까다롭게 세관 통과하듯이 모든 물질들이 각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그러니까 저 밑에다가는 여기다가 그런 거 없이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만 맞으면 이 개구멍처럼 이거 크기만 맞으면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갭 정션, 한국말 틈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요 시냅스 이 근처에 있는 요 두 뉴런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활동 전기가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이온들이 갑자기 여기까지 왔다가 곧바로 일로 쭉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통과, 무사 통과. 중간에 이렇게 터널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활동전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기적인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인데, 하등 동물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척추동물, 진화가 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된 척추동물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주 국한된 작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심장의 어떤 특별한 부위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그런 지역에는 아직도 이런 전기적인 시냅스로 이것을 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전기적인 시냅스를 딱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알면은 특별하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빠르지, 일단은. 아까 그 화학적인 시냅스가 대비했을 때 환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곧바로 쭉 가면 되니까 빠르다. 오케이. 두 번째, 혹시 또 뭐 다른 장점 없을까? 위기 시에 좋아? 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막 넘겨 짚는 거 아니고? 위기 시라기보다 일단 빠르고 콩 심은 데서 콩 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의 이온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왔다 하면은 요만큼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정확한 양의 신호가 시그널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빠르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여러 개의 조직을 싱크로나이즈 시키면서 같이 박동할 때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하는 그 키 요소에 얘네들을 아직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거지. 단점은 뭘까? 혹시 있다면, 혹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긴 한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주고대로야. 그거 정말 못 써. 사람이 그럼 못 써. 뭔가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제 열을 깨우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융통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좋은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폭이 불가능해. 증폭이 신호가 그냥 요만큼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이걸 가지고서 속된 말로 이것을 뭐 늘풀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폭이라니? 그럼 넌 어떻게 무슨 대안을 내놔봐. 어떻게 하면 증폭을 시킬 건데? 짜잔, 한번 볼래? 어쨌든 오케이. 전기적 시놉스를 이제 요약을 한다면 빠르고 정확 아주 좋지. 하지만 이 증폭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대안을 보면 비교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안이 바로 화학적인 시냅스인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을 해서 잠시 그것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들이 아까처럼 이온들을 딱 가게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인데, 아니 이것도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노트해? 꼭 굳이 적을 필요 없다는 거 알죠?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기. 네, 어쨌든 하나 안 졸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 이렇게 적는 게. 화학적 시냅스는 아까 봤던 이 소낭이 마치 우리 외포 작용에 쓰는 그 수송 소낭처럼, 근데 특별하게 신경 전달 물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송 소낭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특별하게 시냅스 소낭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불러줍니다. 그들이 전부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을 다 담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아까처럼 외포 작용을 통해서 쭉 방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활동전이가 도착하면 방출을 한 다음에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이온 수송체를 이제 문을 개방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신호가 한번 바꿔야 되니까 좀 느리게 되지만 증폭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림이 있나? 일단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그냥 똑같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간극을 통해서 이들이 방출이 되면 이렇게 이온이 채널이 새롭게 열려서 이온이 들어가면 새로운 활동 전이가 새롭게 딴 쪽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쫙 방출이 되니까 신호 자체는 이만큼 왔다 그래도 얘네들을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해서 이들이 바깥으로 쭉 퍼져나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부분에 인접한 또는 심지어 저쪽도 딴 데 인접한 어떤 다른 뉴런까지도 똑같은 신호에 의해서 그걸 신호를 받아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증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에 언제나 신호 전달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폭된 신호 전달,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복잡한 척추동물이 얼마나 신경계가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겠어요.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얘네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유명한 것들만 골라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들이 가장 원 오브 더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 많은 대부분의 특히 이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일단 왜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각각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뉴런들은 각자 도생해서 자기한테 맞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고용을 해서 또는 만들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뉴런들은 다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로 이렇게 그의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 조금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세틸콜린 특히 골격근을 위시한 그 다음에 심근 같은 것들도, 그것들을 주로 수축하는데 아세틸콜린 수축하는 신경들은 전부 신호 전달에 이 아세틸콜린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과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을 지금 싸우기 일보 직전에 내 아드레날린을 끓게 만든다. 바로 그러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데 얘네들이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도파민 집중을 할 때, 그 다음에 중독, 이게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도파민이 딱 방출이 되면은, 그래서 어떤 일에 중독이 된다, 주로 마약 중독 할 때 전부 이 도파민이 방출이 되는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로토닌은 반면에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무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억제성,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억제 반대말이 뭐냐, 촉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촉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경물질은 신경신호를 못하게끔 차단시키는 억제성 그런 뉴런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 자, 이거 일일이 하나도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경 질환을 몇 개 보면은 몇 가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자연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번 신경 질환을 먼저 봅시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원래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원어에서, 스키조라는 것이 잘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 조금 왜 폄하시킨다는 뜻인지 난 모르겠는데, 분열증이 왜 폄하시키는 거야 그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따로, 어쨌든 미쳤다는 거 아니야, 미쳤다는 거. 근데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잖아요. 현실과 이 망상이 막 뒤섞여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고 하는데, 뇌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뇌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확실히 소위 말하는 정상인과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확실히 뭔가 다르죠. 여기서 빨갛게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특별히 지금 현재 활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뇌에서 뇌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짱구죠. 이 사람 서양인인가 봐. 근데 이 뒷부분에 이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정상인에 비해서 되어 있는데, 특히 퍼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지금 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활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지역은 많이 지금 막 훨씬 액티브하고, 어떤 지역은 훨씬 서프레스가 되어 있는, 그런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긴 한 건데, That's a good way here. 그런데 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훨씬 장애를 일으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같은 걸 많이 훨씬 정상인처럼 주입을 하는 치료 방법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쉽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서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신경장애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우울증에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단극성 장애, 아니요, 보시. 한국 사람이 보이길래.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양극성 장애라 해서 바이폴라. 그래서 이건 알지? 갑자기 디프레션이 막 됐다가 매닉 페이스가 갑자기 따라오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우울증의 경우는 단극성이든 양극성이든 간에, 이거 보세요. 정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 완전 전체가 블루. 이래서 저 우울하다는 걸 블루라고 그러는, 그건 농담이고.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이분들은 그렇게 사실 우울증을 겪을 만도 해, 생긴 게 보면. 근데 어쨌든 참 우울증을 겪었었대요, 이분들이. 근데 이 친구까지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는 난 좀 놀랐어. 라빈 윌리엄스는 사실은 우울증, 원래는 파킨슨병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합병증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꽤 있는 것인데, 이 우울증들은 전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이 훨씬 더 정상 수치에 훨씬 떨어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그래서 쉽게 치료 자체는 뭐 조금 간단한데, 예를 들면 세로토닌 수준을 이렇게 훨씬 정상인처럼 높이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세로토닌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약 먹어 세로토닌 하면 먹으면 곧바로 세로토닌이 들어가게 되느냐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섭취를 했다고 해도, 또는 혈관으로 주입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이 뇌로 가서 진입을 하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혈-뇌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혈관하고 뇌 사이를 절대로 그 어느 것도 침투하지 못하게끔 타이트하게 막아버리는 이 장벽을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물조차도 지금 제대로 그걸 침투를 못하고 많은 화학 물질들이 이 혈내 장벽을 뚫지 못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약을 먹으면 어떤 물질이 전부 다 뇌로 가리라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세로토닌을 주입을 해도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이러한 요법이 특히 우울증을 치료할 때 또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여기 SSRI라고 이제 영어로 약자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Selective. 선택적, 선별적, 선택적. 세로토닌은 그냥 세로토닌일 거고. 선택적 세로토닌 Reuptake. 업테이크가 뭐예요? 흡수. 리업테이크는 재흡수. 그러니까 선택적 세로토닉 재흡수 이니비터는 억제제.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근데 좀 구차하다.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SSR 하고 말지 그냥. 어쨌든 왜 번역을 시켰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얘가 무슨 방식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 건지 혹시 감이 안 잡히겠어요? 재흡수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 세로토닌에 관해서. 세로토닌은 뭐다? 신경전달 물질이야.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선택적으로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인데 얘가 열렬한 참깨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될까? 장렬하게 전사한다고 했는데 얘는 안 그런 모양이지. 직으로 귀환을 하는 모양이지. 얘는. 세로토닌은 너는 이쁘니까 다시 돌아와. 맞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일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단 재흡수가 되거든. 그 시냅스 전 뉴런으로. 근데 뭘 어쩌자는 얘기야 지금.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얘를 무슨 뭘 억제를 해? 재흡수를 억제해? 어쩌자고? 한마디로 통금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숫자가 적어. 세로토닌이 없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재흡수를 막아버리면 작은 수의 세로토닌이지만 계속 거기서 배회할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렬하게 전사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집에 돌아가야만 되는 건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 가서 서 있어. 아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서 계속 문 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로토닌 자체의 절대적인 양의 부족을 이렇게 보완을 하는 방식이 요란 SSRI라고 하는 그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을 막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에서 SSRI라고 치면 이 이미지가 뚝 뜰 거예요. 그 이미지 구글에서. 그래서 하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서 이걸 문을 열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다음번 기회를 자극이 오길 기다리는데 요 부분을 이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잔류되는 세로토닌 자체가 증가가 될 테니까 혹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래서 어쨌든 지켜요. 뭐 우울하다는 건 뭐 딴 게 아니라 세로토닌으로 이렇게 치료하면은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약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마치 소화제 먹듯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주요한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재흡수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것을 SSRI 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까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여기 이런 데다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재흡수가 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이렇게 되는 거죠. 파킨슨 병은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면 도파민을 합성을 하게 되는 뉴런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도파민을 합성하는 뉴런이 파괴가 된다. 왜 파괴가 되는지 여러 가지 사례품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도파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전달하는 어떤 신경 신호들이 전부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장애가 나오냐면 갑자기 몸 자체가 일단 여기서 도파민이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과장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면은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분류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하면은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 놓으면은 이게 꼭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도파민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집중을 이제 북돋우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도파민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은 반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이라는 이 행위는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는 예를 들어서 집중을 못하게 되면 이거를 몸을 못 가누게 되는 거죠. 손이 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그렇고 말도 제대로 이제 집중을 해서 못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엄청난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 또 역시 이제 부수적으로 이 세로토닌 자체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겸상척혈구 빈혈증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된다고 헤모글로빈이 전부 뭉쳐가지고서 길게 돼서 침전돼서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이것도 이 도파민을 합성하는 어떤 이 세포에서 어떤 특별한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뭉쳐가지고서 뭉치게 돼서 갑자기 거기에서 연유로 해서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도파민을 못 만들죠. 그래서 언제나 똑같이 단백질이 꼬이게 되면 단백질이 이제 구조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뭉치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파킨슨병 같은 것. 좀 이따 또 나와야죠. 그런 게. 그래서 이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어머나 세상에. 당연히 그럼 이 친구는 모르겠고 누군지. 이 친구의 별명이 떠버리였어요. 옛날에 권투 선수인데 떠버리.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떠버리였을까.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는 링 위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사람이었어. 머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잽쌌으면 나비처럼 팍 나와서 벌처럼 팍 쏘고 한다는 친구였고 이 친구 역시 깐죽대기로 하면은 세계에서 둘째가를 할 정도로 까불까불대던 그 백 투 더 퓨처라는 시퀄 영화 있을 텐데 백 투 더 퓨처에 그 나왔던 그 마이클 제이 팍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배우인데 몸집도 아주 작고 상당히 몸이 빠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젊었을 때 그 영화를 찍어갖고 그때는 상당히 인기를 한 몸에 80년대였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둘 다는 이 두 사람 다 나는 이 실제적으로 몸소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에 내가 그때 그때도 살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림을 만들었을 때가 무슨 미국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둘이서 왜 나왔냐면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원들한테 호소를 할 때 이 친구는 이미 파킨슨 병에 거의 중증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옛날에 동물원에 있는 백곰처럼 옛날 동물원이 우리 때는 창경원에 있었거든요. 고궁에. 그래서 그때 가면 백곰이 꽤 인기였었는데 그 백곰은 언제나 이 집 망가이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좁은 우리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때 좋다고 저 백곰 너무 웃긴다고 막 얘가 꼭 그러는 거야. 지금 마이크 앞에 대고 계속 이러고 얘기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말을 뭘 한마디 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안 가눠주니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억지로해서 한마디 뱉고 또 한마디 뱉고 하는 식으로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만 해도 벌써
거의 한 20년 전 얘기일 텐데 이 사진이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도파민 하나로 인해서. L도파 뭐 쓸데없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런데 이건 뭐 특별한 현상 아니고. 자, 알츠하이머는 또 무엇이냐?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하나의 퇴행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늙어서 서서히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쨌든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질환, degenerative라는 뜻에서 퇴행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파괴가 됨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질환인데 요것을 이 알츠하이머를 와 관련된 딱 두 가지 용어를 언제나 결부시키니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는지는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알츠하이머 이 치매라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치매 환자 뇌를 조사를 해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을 언제나 반드시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일단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플렉이라고 하는 것인데 플렉이 뭐냐면 플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녹지 않게 침전이 생기는 걸 전부 다 플라그 이에 생기는 플라그가 생기고 어쩌고 하는 식으로 그런 그 플라그예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렉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지금 또 뭉쳐졌다는 얘기죠. 지겨워 이제. 또 뭉치는 얘기죠.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기 있어요. 여기요. 원래 이 세포, 신경세포에서 딱 보면 세포막에서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에 붙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마치 쫓겨난 인공위성처럼 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아밀로이드 플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베타가 여기 붙게 된 이유는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단백질 구조에 알파하고 베타의 두 개의 또 서로 다른 체인이 있는데 이게 원래 알파 폼에서 베타형으로 바뀌게 된 다음에 이제 뭉치게 된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역시 모든 그런 여러 질환에 그런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뭉치게 되는 데는 알파형의 단백질이 베타형으로 일단 변한 다음에 얘네들이 갑자기 마구 뭉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디든지 어떤 치매 환자든지 보면 이게 언제나 발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심상치 않은 전조이다라고 최소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우라고 하는 타우 탱글이라고 하는 탱글 이게 뭐지? 꼬인 거냐? 타우가 꼬인 거예요. 타우라는 것은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타우 단백질이 뭐 하는 단백질이냐 하면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알아요 혹시? 그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미세소관 이 뉴런에서 미세소관이 어디에서 잘 분포가 되어 있을까? 핵? 수상돌기? 뭐 거기도 있겠지 수상돌기도. 하지만 이 뉴런에서 제일 긴 데가 어디야? 축삭이 제일 길잖아. 그 길게 쭉 나오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런 모양으로 엿가락도 아니고 쭉 늘리면 그냥 그대로 있나? 그 속에 보면은 미세소관이 관을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 축삭의 길이는 사실 미세소관이 길이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세소관 길이를 그렇게 조절해주는 단백질이 이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그 미세소관 같이 붙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짓 안 하고 갑자기 무단결석해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꼬여서 완전히 엉킨 털실처럼 꼬여 있는 거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 탱글. 특히 이 타우 탱글의 경우는 조금 더 훨씬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치매를 겪고 있는 신경세포가 조금 영향을 받겠구나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연상이 쉽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타우 단백질이 없으면 축삭을 길게 제대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삭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일단 알츠하이머 환자는 정상인의 이 뇌반구 이렇게 있고, 이게 알츠하이머를 겪고 난 후에는 여기가 완전히 뻥 뚫린. 왜? 뉴런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거든. 왜 죽을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 파괴가 될까? 시냅스를 이루지 못하는 뉴런들은 이렇게 있을 때 이 미세 소관 자체가 타우가 없어가지고 타우가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미세 소관이 부서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미세 소관이 부서지면은 여기에 있는 축삭이 이렇게 사그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시냅스 말단이 저기 수상돌기와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몸 안을 돌아다니다 뇌 안에서 보다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지 않은 그쪽 부분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냅스를 못 이루고 있는 내가 지금 뭐 하기 싫어 하느냐? 이게 짧아서 못 하는 건데 누가 봐주나 그걸?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길이가 이렇게 간극이 생긴 그런 뉴런들이 전부 파괴가 되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완전히 뻥 뚫린 이런 공간이 생겨. 이 뻥 뚫린 공간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로 와닿는 거죠? 이들이 다 뭐 하는 친구들이었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던 친구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주옥 같은 기억들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슬픈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점점 늙어가서 내가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내가 20년 전에 벌써 과학자들이 이거 10년이면 앞으로 10년이면 치매 다 때려잡는다고 공언을 했었거든.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암도 마찬가지고. 10년만 있으면 암은 다 잡고 뭐 당뇨도 다 잡고 뭔 소리들을 그렇게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얘기. 더더군다나 암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하고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사람 수를 보면 10대 1이에요. 암 환자가 1이고 연구자가 10이라는 얘기죠. 그쯤 되는데도 지금 암을 지금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자, 이 치매 역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정상적인 단백질이 이상하게 꼬여서 뭉쳐서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게 세포들이 파괴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파킨슨병의 경우도 그랬지. 그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로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경우도 정상적인 단백질 구조가 뭉쳐서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세포가 이상하게 돼서 그런 장애를 겪고 있었지. 그것의 또 끝판왕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지. 광우병 역시. 또 역시 이거 치매와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이거 역시 치매처럼 퇴행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파괴가. 퇴행성 신경질 뇌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타우나 무슨 뭐 아밀로이드 그런 단백질들이 이상하게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 뇌세포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이에요. 이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일 때는 보통 그 프리온 단백질을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요. PRPC라고 해서 여기서 C는 사이토플라즘을 뜻하는 그 C예요. 그래서 이 PRPC는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좀비 프리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SC라고 하는 것은 광우병을 제일 처음에 발견한 것이 양에서 발견하는데 양의 광우병은 이게 스크레이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레이피의 SC를 따가지고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프리온으로 변형을 하게 되는 구조가 이렇게 파란색이 정상적인 PRPC 프리온 단백질인데 이것이 지금 내가 좀비라고 표현을 한 광우병을 만드는 프리온 단백질로 변하게. 이게 여기서 요 구조가 사실은 갑자기 이런 구조가 이상한 새 구조가 생겨버렸죠. 요게 바로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할 때 요 베타 구조거든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베타 구조로 돌변하면 이상하게 되버린 거예요. 근데 이 광우병의 경우에는 좀 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얘네들이 마치 좀비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전부 시간 문제로 나머지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전부 한 번 물리면 전부 다 좀비 되는 것처럼 다 결국은 다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마치 전염이 되는 것처럼 현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 번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변형시키고 나서 그것이 그 다음 신경세포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최초의 이 광우병을 발견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단백질이 자기들끼리 구조의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스크레이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 양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B라고 하는 거는 요 보빈이라고는 소라는 뜻이고, 그래서 소에서는 이것을 BSE라고. SE가 뭐냐? Spongiform encephalopathy. encephalopathy는 결국 뇌 질환이라는 얘기고, spongiform 스펀지처럼 구멍송송. 그래서 뇌 구멍 송송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transmissible이라는 얘기는 전염이 가능한 그래서 TSE라고 하고, 일반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각 종류마다 소에서 그것이 일어나면 BSE 보빈 스폰지폼 엔세팔로패티, 그 다음에 양에서는 스크레이피, 사람한테도 일어나지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이 사람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이것은 이 BCJ들하고 이것은 유전적인 병이에요. 유전적으로 특히 크로이철드 야코프 디지즈라고 아마 저기 주이시 독일 계통의 어떤 주이시 어떤 특별한 리니지에서 이것이 발견돼서 아마 이렇게 붙여졌는데,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하고 음식 잘못 먹어도 이렇게 전염식으로 이렇게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항정신성 약물, 이거 굳이 내가 일일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래는 이것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 신경계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꼭 make sure 하고 지나는데, 우리나라에서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많이들 이제 각성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그런 정도이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신경계통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전부 이렇게 저해를 하거나 해서 이것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약물들이죠.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것들은 중독성을 특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약들이 전부 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게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얘가 왜 갑자기 여기서 뛰어나오냐? 그 다음에 니코틴이, 왜 담배의 해악은 사실은 니코틴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뭐라고? 그 이상한 뭐 물질이 있었잖아요. 벤조 피렌인지 뭔지 하는, 걔가 폐암을 일으키는 장본인. 니코틴 자체는 중독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뭐 소위 말하는 뭐 특별한 어떤 귀찮은 점은 뭐냐면, 니코틴이 누구하고 경쟁을 하느냐 하면은 아세틸콜린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원래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니코틴은 희한하게 그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 그 이온 채널이 니코틴을 또 똑같이 인식을 해서 아세틸콜린이 오든 니코틴이 오든 둘 다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이렇게 맞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대신에 니코틴이 가 있어도 얼마든지 그 신경 신호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이것을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니코틴의 맛을 끊지를 못하는 거겠죠. 카페인은 반면에, 카페인을 마시면 왜 잠이 안 올까? 커피 같은 것을.
우리 또 어떤 신경 전달 수용체 중에 아데닌 그 뉴클리오타이드 아데닌 비슷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서 신경 전달을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아데닌을 받게 되면 이 신경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반대로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신경. 모든 것을 신경 전달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페인이 붙어보면 이거 역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수용체하고.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똑같은 방향으로 슬로우 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붙기만 하고 경쟁을 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 졸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렇게 조금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신호가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계속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코케인, 암페타민 같은 거에 내가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에이 저리가 이건 물질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하나하나 뭐 언급을 하고 갈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 했나? 아세틸콜린 하나만 얘기하면 그럼 끝이게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다음 시간에 할까? 아세틸콜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내가 왜 거기를 그것을 언급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올라가자. 자 여기서 보고 합시다. 이게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런데 아까 니코틴은 여기에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 요 수용체 이온 채널에 똑같이 경쟁을 해서 마치 아세틸콜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물질이 요 아세틸콜린을 특이적으로 방해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은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딱 이렇게 붙는 요거를 방지해버려. 그 물질이 들어가면. 요 물질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은 아세틸콜린을 특이적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요 시냅스 손항들이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방출하는 걸 요걸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더 이상 안 되겠지, 이쪽에. 그렇게 하는 그 억제제 물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독극물이에요. 응? 무슨? 정산가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독극물인데? 프로포폴? 뭐 그 독극물인가? 이건 독이야 진짜 독. 이거 즉사예요. 이거 잘못해서 옛날에 아니야. 힌트?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 세균, 땅에 사는 어떤 보출리눔이라고 하는 보출리눔 세균이 만들어낸 독극물인데 왜 독극물이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양인데도 이걸 전부 딱 분락을 시켜버려. 왜 그게 독이 될까? 아세틸콜린을 전부 이렇게 방출되는 걸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비. 특히 어디가 마비가 될까? 심장이 그냥 굳어버리겠지? 모든 근육은 뭐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지금 조절을 받는데 보톡스를 놔버리면 그게 전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선생님 필러도 독극물이에요? 필러는 독극물 자체는 아니에요.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독극물 당연히 그건 필러 독이 없는 거를 일부러 선별해서 넣겠지.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역 거부 반응을 벌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보톡스라는 것이 정말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양으로 그러니까 보톡스가 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이게 링클이 펴지는 거지. 이렇게 근육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여기가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이 안 되고 이게 이런 방식이니까. 얘네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 동안은 효과가 지속되다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지면 또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다만 그거 할 때 조금만 양을 잘못 실수로 더 넣어도 가는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한 이야기는 어쨌든 그 기작은 이 아세틸콜린을 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딱 30분 됐네. 요즘 이상한 습관이 들었네. 30분에 끝내는.